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백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첫째 주에는 국제 정치 경제의 접근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구적 자본 시장과 세계 경제의 위기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수업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자본시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본시장이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질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아봅니다. 둘째, 현재 세계경제의 위기에 자본시장, 금융시장 우선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셋째,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시장이 경제체제의 미래를 지도하는 기능을 상실했음을 이해하고 그것이 왜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질서의 조직 원리에 위기를 가져오는 것인지 고찰해봅니다. 예, 수업 내용 잘 들으셨죠? 오늘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의 홍기분 소장님을 모시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께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국제 정치 분야에서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를 배웠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주로 국제 정치 경제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를 배우는데요. 우리가 신자유주의라 하면 신이 붙었다는 것은 전제가 부자유주의라든가 이를테면 뭐 자유주의, 그냥 자유주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예전의 자유주의 어떤 공통점이랄까 차이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예, 그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그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즐겨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이 지시하는 대략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이래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가 이후가 되면 이제 지구화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맞물리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는데 이 정치 경제 질서를 그 새롭게 형성하는 그 양상을 지칭하는 말, 즉 80년대와 90년대 이후에 새로운 지구적인 정치 경제 질서를 보통 지칭하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그 말씀하신 대로 19세기의 경제적 자유주의랑 21세기 신자유주의가 공통점 차이점 그건 굉장히 큰 질문이니까 길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은 양쪽 다 그 시장기구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그 시장기구의 자율성에 최대한의 자유를 줄 적에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번영과 평화가 온다라고 믿는 점에서는 그래서 경제의 작동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과 규제 계획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옛날의 자유주의 체제가 지금 사라졌고요. 그리고 나서 1930년대 이후에 그 20세기 중반에는 그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아주 놀라운 변화가 또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그 신자유주의가 옛날 자유주의하고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상적 이론적인 구조에도 중대한 차이가 있고 실제 제도가 작동하는 조건이나 환경 변화에서도 아주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그 반드시 꼭 지적하고 넘어가자면은 이론적 원리에 있어가지고 그 19세기 자유주의는 그 경제가 시장의 자기조정의 원리에 의해서 규제될 수 있도록 정치라든가 다른 사회 영역하고 이렇게 분리돼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는데 21세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신자유주의는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정치를 포함한 여타의 그 모든 사회적 영역이 시장 원리로 조직된 경제 영역의 필요에 따라서 이 유기적으로 결합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컨대 이제 비단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모든 관계와 제도가 시장 원리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와 자본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본시장, 그렇다면 자본시장은 일반 재화 서비스가 거래되는 그런 시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본시장이라 하면.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적에 이제 시장 원리라든가 시장 경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경제, 오늘날의 시장 경제가 사실상은 질적으로 상이한 두 가지 종류의 시장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시장 경제다라고 얘기했을 때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재화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이고요. 두 번째 시장은 자본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 시장 모두 다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이제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거래되는 것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는 데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라든가 서비스는 그거를 최종적으로 구매하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서 구매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데 반면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미래에 발생하게 될 수익에 대한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그 주식이라든가 채권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될 텐데요. 이런 그 유가증권들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계속 흘러 들어오게 될 어떤 배당금이라든가 이자 같은 이런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게 유가증권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이를테면 요거는 그냥 볼펜으로 예를 들면 이것은 그냥 재화이고 이것이 시장에서 매매되고 거래된다는 거는 그야말로 일반 시장에서 그렇죠. 재화 시장에서 그야말로 현재성만 가진 것이지만은 이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는 그 자체가 어떤 현재성은 물론이고 미래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청구권 얘기하셨거든요. 청구권을 가진 그러한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요걸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볼펜이 거래되는 건 일반 시장입니다만은 그 볼펜을 생산해서 파는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 생산은 그 볼펜을 팔아서 수익을 냅니다. 그 기업이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그 기업이 볼펜을 팔아서 발생시킨 이윤에 대해서 배당금의 형태로 돈을 받게 되죠. 그럼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볼펜 기업이 그 발생시키게 될 미래에 대해 수익이 있죠. 그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주식의 형태로 소유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이어나가 주시죠. 그래서 이 자본시장이라고 해서 거래되는 것은 그런 볼펜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청구권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볼펜을 실제로 사용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유가증권을 가짐으로 해서 금액, 더 많은 금전을 취하는 게 그 자본시장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좀 더 근본적인 차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일반 시장에서 매매되는 거는 그 시장에 직접 나와 있는 물건,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 자본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으로 대표되는 건 뭐냐면은 사회적 조직입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가 국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국가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증권,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볼펜이 아니라 볼펜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사회적 조직이죠. 사회적 조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기업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가령 국가에서도 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접적인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정부와 국가라고 하는 사회 조직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라든가 이것에서 소유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도 이제 그 여러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들이라든가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각각이 모두 다 그 무수히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향후 어떤 액수의 수익을 발생시킬 것인가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유가증권의 가격이 나타내는 것은 그것이 대표하는 기업이나 국가 등 각종 사회적 조직이 가지고 있는 수익성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수익이 앞으로 발생시킬 그 수익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표현한 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각종 자산의 자산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 이 평가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발생시킬 것인지 아닌지 이건 사람의 평가가 다를 수 있죠. 그다음에 국가의 채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자본시장에서 이 다양한 평가를 가진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 각종 자산을 갖다가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그 다양한 평가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단일한 이 자산 가격이 맹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온갖 유가증권의 가격이
이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대표되는 기업, 즉 생산 조직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등 여러 형태의 조직들이 일정하게 운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게 들리는데 상당히 지금 유가증권 설명하시면서 어렵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5천 원짜리 이렇게 유가증권이 있는데 이것이 미래의 경기 변동에 따라서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이를테면 500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격 변동에 따라서 아까 얘기하신 사회 조직,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물론 될 수 있고 지방 자치단체가 될 수 있고 그런 사회 조직들이 운영과 구조에 구조 그 어떤 크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를테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유가증권은 미래 어떤 좋은 방향으로 그 폭발성이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지 나쁜 방향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 사회 조직들을 분명히 종속시키는 힘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은 이게 사회적인 권력을 나타내는 거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드셨던 예를 제가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좀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쉽게 든다면은 가령 어떤 기업의 주식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은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했을 적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그 기업이 앞으로 어느 만큼 안정되게 일정한 수익을 낼 것이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그 평가가 안 좋아진다. 주식시장에서 가령 그 기업이 어떤 큰 고소에 휘말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평가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주식을 발행한 기업으로서는 주식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운영에 큰 그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행해지는 것 중 하나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행하고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기업이 나중에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사회 조직의 그 운영과 구조에 영향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입니다만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 국채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국가 부도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것하고 연결이 되니까 국가로서는 어떤 재정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빨리 마련해서 급히 발표하지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실행해서 그 시장의 신뢰를 얻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 하나의 권력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유가정권, 자본시장이 어떤 자본시장에 커다란 사회 조직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종속돼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신자유주의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자본시장 이렇게 어떤 그 잠재성을 가진 자본시장과 신자유주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자본시장이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더 이렇게 확산되고 더 커졌다는 얘기이신지?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80년대 이후에 나타난 그 신자유주의라고 보통 불리는 그 정치 경제 질서가 옛날의 질서하고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 정확한 의미가 참 애매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신자유주의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시장 원리에 확장하고 어떤 국가 및 공공영역의 후퇴라는 식으로 특징을 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19세기 그 옛날 자유주의 정치 경제 질서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모호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저는 바로 이 자본시장의 그 경제 전반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치 전반 영역에 대해서 이 자본시장의 지배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일반 상품 시장은 물론이고요. 교육이라든가 의료 등등과 같은 사회적 영역까지도 이 자본시장에 의한 조정과 규제가 확장되게 된 것, 이게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만은 옛날 그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생각을 해보면요. 국가 중앙에 그 중앙경제계획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계획 기구가 여러 가지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내년에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로 배치되고 어떻게 조직될지를 다 결정을 합니다. 일단 그 명령이 내려지면은 그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은 그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다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았을 적에는 이 지난 한 3, 40년 동안의 이 금융자본주의 제도적 형태가 공산주의 경제하고 닮은 점이 있는데 그
공영계획기구가 옛날에 차지했던 위치를 오늘날은 자본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자본시장에서 이제 각종 유가증권의 가격 변화가 막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사회적 조직이 마구 형태를 바꾸겠죠. 그리고 운영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산하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도 다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들었던 어떤 기업의 리스트럭처링의 예라든가 또 국가가 그 채권을 발행한 국가의 어떤 재정 운영의 그 예라든가 하는 거인 것처럼 인적 물적 재원이 큰 규모로 자본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시장의 그 특성을 가장 처음에 강조했던 경제학자는 그 미국의 20세기 초 미국의 솔스타인 베블린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193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자본시장의 그 큰 힘이 상당히 약화가 됐었습니다. 뉴딜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수정자본주의 내지는 국가자본주의 이렇게 부르는 형태가 한 1970년대까지는 이게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힘이 그렇게까지 크다고 말하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80년대를 통과하면서 여기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국가 및 공공요직이 크게 후퇴했고요. 또 기업이라든가 여러 생산 조직을 둘러싼 규제가 철폐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융제도하고 이 자본시장을 둘러싼 각종 규제가 다 철폐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의 탈규제화인데요. 한 나라 차원에서 그게 자유화되고 철폐됐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으로까지 이게 통합이 됐네요. 그래서 이 지구적 자본시장의 명령에 따라서 인적 물적 자원과 어떤 심지어 지식까지 국경을 이제 넘어서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가 벌어진 게 지난 30년 동안 어떤 지구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걸로 제가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뉴딜하고 국가자본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해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본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일반 상품 시장에서 인적 물적 제어가 이동하고 이거에 따라서 전 경제체가 움직이려면은 무엇보다도 기업 경제 영역 전체에서 그 많은 규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이 그 자본시장 명령에 따라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뉴딜이라든가 복지국가 같은 수정자본주의 형태에서는 그 사회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기업의 운영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융이라든가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아주 세세하면서도 구체적인 규제로서 여러 가지를 묶어놨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하고 일반 시장하고 사회적 관계하고 일률적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그 불가능하도록 말해주면은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이 많도록 만들어놨던 거죠. 그래서 보통 80년대 그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변화다라고 했을 적에 그 바로 그 국가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하라라고 하는 구호로부터 나타났던 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연이 아니었던 거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WTO 시스템이 체제가 되게 되면은 이제 일국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 지구적 차원에서 규제가 철폐가 되면서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그야말로 자본시장의 명령에 그대로 따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그야말로 탈규제화로 특징될 수 있는데 이 탈규제화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 보죠. 사회적 조직과 관련해서 탈규제화를 해석한다면은 이 탈규제화가 유가증권의 가치, 가격 폭도 좀 더 높고 낮게 가격 폭의 상승, 하강 폭을 많이 만들 수 있었고 또 그에 상응해서 아까 얘기했던 사회 조직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기업 간의 관계, 그리고 중앙정부와 뭐 지방정부의 관계, 이런 모든 사회적 관계의 변화폭, 이게 상당히 그렇죠. 커지게 됐다. 그렇죠. 이것들이 지구적인 그 자본시장의 그 일국 차원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자본시장의 그렇죠. 명령에 의해서 규제되고 조절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그러한 어떤 다른 조금 극단적인 표현하면은 시한폭탄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게 흐를 경우에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도 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반대로 이걸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런 시각에서 볼 때 2008년에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아직 그 여파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 우리가 알게 됐고 2008년의 금융위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진행 중이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명쾌하게 하나를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우리가 몇 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요번에 2008년에 시작된 지금 지구적인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얼마나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30년 동안 지구적 자본시장이 갈수록 이제 질적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큰 힘을 가지게 됐죠.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금융의 탈규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 금융시장이 아무런 규제 없이 내버려 두어도 몇 가지의 그 기본적인 규칙만 정확하게 지켜지고 그다음에 정보의 투명성이라든가 몇 개 조건만 주어지게 된다면은 스스로 금융시장이 스스로 아무 규제 없이 가장 완벽한 균형과 스스로의 안정성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에 기초한 그런 조치였었습니다. 그래서 투기성이 아주 강한 그런 금융기관들, 이를테면 헤지펀드라든가 사모펀드 같은 이런 기관들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세계적인 대은행들도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그 헤지펀드라든가 사모펀드 같은 조직들하고 함께 행동을 같이 하면서 아주 위험성이 크고 아주 수익성이 높은 종류의 금융활동에 아주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논쟁이 많고 위험성이 큰 문제인데 이 파생상품 시장이라고 하는 게 또 있었죠. 이 부분들도 아주 큰 규모로 확장됐는데 그 수많은 그 논쟁이라든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큰 규제가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서 지구적 자본시장에서 오고 가는 돈 액수가 이제 엄청난 규모로 불어났는데요. 근데 2007년에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이 되면은 그 세계 굴지의 그 은행들인데 베어스턴스라든가 리먼 브라더스 같은 은행들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난 30년간 지속되었던 방금 설명드렸던 바의 금융시장의 그 자체의 완벽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근본부터 이제 그 도전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글에 이제 제가 그 제 교재에 쓴 글에 그 인용을 해놨는데요. 그 미국의 그 전 미국 그 연방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데죠. 여기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판 같은 사람의 말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90년대 이후에 그 지구적 금융 질서를 조직하는데 이제 제일 선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미국에서 2008년 10월에 국회 청문회가 열렸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죠. 지난 여름을 거치면서 우리의 금융체제를 떠받치던 지적인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즉 기존의 제도들 그리고 이 제도들을 떠받치는 이론적 신념의 체계였던 금융자유화가 그 귀결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 어떤 그 지구적인 금융위기로 귀결됐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2009년 런던에서 그 G20 정상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주 큰 위기에 처한 그 지구적 금융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은행세라든가 금융거래세 같은 그 몇 가지 제안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금융의 탈규제화에 근거한 그 지구적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지난 30년 동안의 근본적인 원리하고는 이 근본적 차원에서 상충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네, 길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금융시장의 자기 조정 장치가 자기 조절 메커니즘이 있다 이렇게 네. 믿어왔었는데 그것이 산산이 깨지는. 사실상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불신이 전면적으로 확산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또 일어났던 것이 유럽에서 특히 나타나는데 재정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위기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 이제 그 금융위기가 이제 말하자면 재정위기로 지금 비화가 된 상태입니다. 네네. 제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점인데 이 자본주의 역사를 우리가 뭐 500년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800년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금융위기라고 하는 건 항상 벌어졌던 일이었고요.
또 이 국가의 살림살이, 즉 재정이 파탄나는 재정위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흔한 현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적 규모에서 금융위기가 벌어진 거는 20세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고, 재정위기가 한 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동시에 벌어진 것도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20세기적인 현상이었는데요.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구적 규모에서 재정위기하고 금융위기가 동시에 터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떤 새로운 현상입니다. 2010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벌어진 현상인데요. 그 전 세계의 많은 주요 선진국들이 지금 다 재정위기의 그 어떤 흐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그리스라든가 스페인 같은 그 남유럽 국가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모든 유럽 나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 밖에도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그 가장 중요한 선진국 정부들도 모두 다 이 재정 적자 삭감이라는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나라들의 재정위기가 심화된 데에는 뭐 단기적인 요인도 있고 장기적인 요인도 있어서 한마디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그 2008년에 벌어진 금융위기로부터 이게 불이 옮겨 붙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그 자기 나라의 그 대은행들이 지금 속속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국가 재정에서 아주 큰 돈을 내 가지고 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 나라들 대부분이 그 대규모 국채 발행 등을 해가지고 직접 간접으로 이 각국 자국의 재정 규제, 재정 구조하고 이 지구적인 금융 및 자본시장하고 이렇게 융합될 수 있도록 많은 그 조치들을 취해왔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체제가 불안해지게 되니까 이게 곧바로 지금 국채 가격의 하락으로 바로 지금 이어지는 사례들이 몇 번 있었고, 이 사례들이 지금 두바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몇 나라에서 나타나니까 이 국채 시장에 있는 투자가들 전체가 이 국가가 발행한 채권, 즉 국채라고 하는 것의 리스크 위험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불신이 확산이 된 겁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적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지배 속에 국가 재정도 지금 지난 30년 동안 상당히 깊게 들어간 상태인데, 여기서 자본시장하고 지구적 금융체제 자체에 혼란이 오게 되니까 이게 지구적인 어떤 각국의 그 재정 구조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기를 살펴봤고 지금 재정위기까지 설명하니까는 상당히 자본주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맥락에서 역시 선생님께서도 교재에서 체제적 공포다라는 개념을 설명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체제적 공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그 지금 캐나다 요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조나탄 리짠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심숀 비클러라고 하는 학자하고 둘이 같이 작업해서 내놓은 개념입니다. 그 영어로는 이제 systemic fear라고 하는 게 원어인데, 제가 이제 체제적 공포다 간단하게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거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공포를 그 자본시장에 있는 투자가들이 느끼는 공포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 각종 자산 가격이 항상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이 투자가들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내올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무슨 일이 터질지 이렇게 귀를 쫑긋 세워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나라 경제 성장률이 추락을 했다든가 무슨 나쁜 일이 있다든가 하면은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근데 이런 종류의 공포하고는 이 체제적 공포는 다른 종류의 공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포는 일상적으로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포인데, 이분들이 말하는 그 리짠과 비클러가 말하는 이 체제적 공포라고 하는 거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래지향적으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자산 가격을 매기는 이 현대적인 자본시장의 그 이 운영 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붕괴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이걸 그 일반적인 공포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 헤겔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걸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본시장이 현대자본주의에서 지구적 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자본시장이 작동하는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이 그 자본화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어떤 유가증권의 현재 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유가증권이
가져오게 되어 있는 그 미래 수익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그 공식이 자본화 공식인데요. 이 과정에서 그 수익의 흐름이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가, 즉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미래에 이만큼 수익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는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고 또 천재지변이 있어서 아주 안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위험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할 적에 그 기준이 되는 분모는 정상적 수익률, 그러니까 이자율 같은 걸 보통 많이 씁니다만은 요거를 뭘로 설정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발생할 수익의 흐름을 어느 만큼 어떤 그 과대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자본주의에서의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일반 시장하고 다르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미래지향성을 내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알고리즘 안에 가지고 있는 종류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 경제에서 중앙계획기구가 이렇게 미래의 그 경제 운영을 명령할 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에서의 그 자본시장도 인적 물적 자원이 내년에 5년 후에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를 줄 수가 있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자본시장이 정말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미리 예측하고 그걸 다시 현재 가치로 바꾸는 이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시스테믹 피어입니다. 체제적 공포라고 하는 겁니다. 리찬 비클러가 말하는 거는 지금 2000년에 들어와 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의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가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 수익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그걸로 지금 있는 어떤 자본 각종 자산 가격을 매기는 이 자본화 공식을 중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를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실물 경제에 대한 견인차 역할이라고나 할까요? 그러한 역할을 그렇죠. 할 수 미래를 있다는 그렇죠. 그러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믿음 자체가 네. 완전히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 부분에 좀 더 근본적으로는 투자가들 스스로가 우리가 과연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가? 미래를 예견해서 그 미래 수익의 흐름을 기초를 해서 현재의 투자 가치를 결정하는 그것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에 대해서 그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그 미래에 대해서 체제 그렇죠. 미래에 대한 그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즉 자본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투자가들 스스로가 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자본시장이 정말로 만약에 그 미래지향적 성격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 주식시장의 주가하고 실제 그 단기에 보고되고 있는 현재 기업의 구체적인 수익이 항상 체계적으로 괴리해야 합니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옛날에, 그러니까 19세기 말이라든가 1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인 20세기 초까지는 말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이 주가의 실제 이동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이 그 실제로 보고하는 수익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같이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투자가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걸로 현재 어떤 그 자본산 시장의 가격을 매기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주식으로부터 내가 어느 만큼 배당금을 얻을 수 있는가, 배당금에 대한 관심이 더 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사람들이 실제 그 수익이 발표된 걸 보고서 그 주가를 매기는 행동을 했으니까 이게 항상 같이 가는 일이 나왔었겠지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자본화 공식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자산 가격을 매기게 되니까 지금 당장 주가가 그 기업의 수익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투자가들은 그냥 주가를 내리진 않습니다. 이게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면은 지금 수익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금방 다시 그 본래 가격을 찾을 것이다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일비하고 이걸 쫓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차트를 책에 남아 있는 차트를 보게 되면은 1차 대전이 끝난 이후로 2000년 정도까지는 약간 한 10년 정도 예외를 제외하면은 주가의 변동하고 이 주당 수익의 변동이라고 하는 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괴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체계적 괴리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괴리라는 얘기. 괴리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이게 일치한다라고 한 건 주당 수익이 오르고 있을 때 주가도 함께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같이 움직이는 그 일체의 움직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가 수익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것하고 크게 괴이치 않고 때로는 그 반대의 그 안티사이클릭한 경향까지 보이면서 자기 나름의 운동으로 주가가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가 극히 낮거나 때로는 상관관계가 거꾸로 음으로까지 되기도 하는 경우 이런 걸 제가 괴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2000년대 그까지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1930년대 10년하고 2000년대 10년 동안에는 다시 19세기와 같은 그 함께 움직이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들이 미래지향적인 자본의 공식을 활용해서 투자 행위를 결정한다면 이게 괴리해야 되는데 1930년대와 2000년대에는 투자가들이 19세기와 마찬가지로 이 주가하고 주당 수익이 함께 움직이도록 투자 행위를 했다. 이건 뭘 뜻하냐면은 이 두 시기에는 투자가들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주식의 가격을 매기는 그 행위를 중지해버리고 즉 자본의 공식의 적용을 중지하고 19세기와 똑같은 행태로 단지 회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즉 미래에 대한 그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1930년대라는 시대는 그야말로 파시즘이 등장하고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등 세계적인 자본주의 자체가 그야말로 이 체제의 자체의 붕괴라고 하는 시스테믹 피어가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등장했었던 투자가들의 행태가 지금 2000년대에 또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봤을 적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30년대와 마찬가지로 투자가들과 자본가들 사이에서 이 체제적 붕괴의 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니찬 비클러 교수의 그 발표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 그래프 그리고 주당 수익률의 그래프를 보면서 1930년대, 2000년대 초반을 비교하면서 유사성이 10년간,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1930년 분명히 대공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0 이후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공황에 뭐 들어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측면. 방금 말씀하신 공황이라고 하는 말 뜻은요. 우리가 아마 그 경제 성장률하고 그 실업률 차원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보자면은 30년대하고 2000년대는 같지는 않죠. 왜냐면은 30년대는 들어서자마자 성장률이 처박히고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2000년대는 우리가 2008년이 지나서까지도 그런 식의 어떤 이 실업률의 증가라든가 이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은 30년대와 2000년대가 똑같은 공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찬 베클러 교수가 강조하는 거는 적어도 주식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 경제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구적인 사령탑이라고 할 만한 이 자본 시장에서 그 역동적으로 미래를 그 예측하고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불신이 등장하고 그 능력이 감퇴한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다시 그 자본시장이 어떤 사령탑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떤 체제적인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래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를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그 오일 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석유가 그 정점에 달할 것이다. 석유 생산이.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열릴 것이며 그 상황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변동이 나타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어떤 지구적인 전체 차원에서의 협조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좀 이 불안정성을 극복해 준다면 이게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지요. 근데 그 점에서 참 의미심장했던 사건이 작년 요맘때인데 그 코펜하겐에서 저게 있었죠. 그 지구온난화 회의가 있었는데 실패했었습니다. 합의에 달하는데 그런 점들이 이제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만드는 면이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서 신자유주의 무죄점도 진단했고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진단했고 자 요새 또 칼 폴란이 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의 뭐 주장, 그분의 이론 어떤 함의가 있는 겁니까? 예, 칼 폴라니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논점은 딱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시장 경제가 자기 조정 기능이 있다라는 그런 맹목적인 유토피아적 환상을 버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제라고 하는 거는 시장 경제 하나만으로 조직돼서는 안 되고 인간 사회의 여러 필요한 도덕과 가치로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봤듯이 우리 지난 30년간도 지구적 자본시장이 완벽한 하나의 자기조정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 지구적으로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논리가 횡행을 했었어요. 지금 저희가 어떤 생태라든가 인간 사회 여러 가치를 감안을 한다면 지금 칼 폴라니 얘기대로 금융시장이라든가 자본시장이라든가 이게 모든 지구의 어떤 사회적 관계와 경제를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지난 30년간의 맹신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반성을 해보는 게 아마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지구적 자본시장과 세계 경제의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홍기빈 소장님을 모시고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를 포함한 여타의 사회 영역이 시장 원리로 조직된 경제 영역의 필요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계속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시장 경제는 조직 원리가 다른 두 개의 시장, 즉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시장과 자본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은 유가 증권으로 기업 및 국채를 발행한 국가와 같은 사회적 조직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 자유화와 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금융 및 자본 시장의 통합은 한 나라의 차원을 넘어서 전 지구적 규모로 확산되었습니다. 금융 자유화는 지구적 금융 위기와 재정 위기를 일으킨 중요한 원인입니다. 체제적 공포란 자본 시장에서의 투자가들이 일상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자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자본주의의 존속 자체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공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칼 폴라니의 주요한 논점은 시장 경제가 자기 조정 기능이 있다는 맹목적인 유토피아적 환상을 버려야 하며 인간의 경제는 시장 경제 하나만으로 조직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 사회에 필요한 도덕과 가치 등 다양한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핵심 포인트 잘 정리되셨습니까?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자기조정 능력,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이 한계에 왔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봤고 그와 관련해서 폴라니의 이론이 어떠한 함의를 주는가 이런 것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